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인간의 존엄한 삶과 존엄한 마무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존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무리도, 마지막도 존엄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존엄한 삶을 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존엄하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 소원이 뭐세요? 라고 여쭤보면요, 9988-1234. 예,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아시죠, 뭔지? 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예, 하루 이틀만 앓다가 3일째 되는 날 자는 듯이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예, 요즘은 장수시대이기 때문에 99세까지, 100세까지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게 소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99세까지 그럼 팔팔하게 건강하게 사셨어요. 그럼 하루 이틀만 앓고 그리고 편안하게 가실 수가 있나요? 왜 못 그럴까요? 예, 병도 많지만 요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더 이상 이제 해드릴 게 없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쉬세요. 잘 편안하게 모시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집에 오셔서 계시다가 갑자기 막 숨이 잘 안 쉬어진다든가 맥박이 느려진다든가 그러면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죠? 예, 때가 됐구나. 이제 잘 모셔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가족들은 당황해서 119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급차가 와서 종합병원 응급실로 모셔가요. 그러면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심폐소생술을 하고요. 그래도 깨어나지 않으면 인공호흡기를 갖다 대고요. 그러면서 다시 살려놓든가,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는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끼고 연명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연명의료를 하게 되면요, 내가 원한다고 또 원치 않는다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인공호흡기를 한번 끼게 되면 빼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인공호흡기라는 것은 환자가 스스로 숨을 쉴 수 없을 때 기도에 삽관을 해요. 1cm 되는 관을 이렇게 뚫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인공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 환자가 말을 못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의식이 있으면 막 다 잡아 뽑아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 인공호흡기 낀 환자들은 보면 다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그 환자들에게는 이렇게 마취 주사를 계속 놓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공호흡기를 낀 환자들은 잠을 자거나 의식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마취 주사를 놨기 때문에 깨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연장해도 이제 마지막은 오거든요. 그럼 마지막이 왔을 때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으면 가족들하고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중환자실의 가족이나 다른 분들, 아는 분들 입원해 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중환자실 입원했을 때 아무나 가서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죠. 어느 병원은 하루에 한 번만 면회가 또 가능하잖아요. 예, 한 사람 그것도. 그런데 임종이 어느 순간 왔을 때 임종이 딱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가족들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도 할 수 없고요. 마지막 임종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과거에는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임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이렇게 병원에서, 그것도 평안한 병실이 아닌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으세요? 예. 제가 여쭤보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집에서 임종하고 싶다고.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가족이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편의상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렇게 임종 문화가 변화된 계기는요. 한 3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회 구조가 변화되면서 산업화돼서 도시로 이주해 왔고, 또 주거 문화가 변화되다 보니까 아파트 문화잖아요. 요즘은 대부분이. 아파트 문화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또 거기서 장례식을 치르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임종 문화가 병원으로 이렇게 이동이 됐고요. 그리고 가족도 핵가족화 되다 보니, 그리고 특히 요즘은 핵가족화가 아니라 독립가족화 되고 있어요. 결혼 안 한 미혼 자녀들도 다 이렇게 독립해서 나가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임종을 맞이하게 되면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현대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구에 의해서 계속 연명을 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임종 문화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사망 장소를 보시면 지금 현재는 의료기관,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이 74.9%, 그리고 가정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는 15.3%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디에서 임종을 원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57.2%가 가정에서 임종하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의료기관이나 호스피스였고요. 이렇게 임종 장소가 변화된 그 시기가 1990년대만 해도 대부분이 집에서 임종하셨어요. 오히려 밖에서 사고사라던가 밖에서 임종을 하게 되면 객사라고 해서 터부시했어요. 집으로 시신을 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런 분들만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렀죠. 그런데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이제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히려 집에서 임종하는 경우가 16.6%, 병원에서 임종하는 경우가 73.1%로 완전히 변화되게 된 거죠. 그리고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 말기암 환자라던가 임종하기 1년 전 과연 의료비가 얼마나 들어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통계낸 수치를 보니까요. 1년 동안에 사실 임종하기 1년 동안에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암 진단을 받았다던가 말기암이라던가 이러면 수술도 받게 되고 다양한 항암 치료를 받게 되니까 의료비가 올라가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임종하기 3개월 전, 2개월 전, 1개월 전, 그때도 의료비가 계속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1개월 전에도 의사들이 이분이 예후가 이제 임종이 가까워졌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네. 물론 의사의 본분은 사람 살리는 게 본분이니까 끝까지 살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한 달 전이라도 그래도 이 약도 써보자, 저 약도 써보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한 달 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치료를 하다 보니까 임종을 잘 맞이해야 되는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비싼 의료비를 마지막까지 지출하고도 살아나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가장 많은 돈을 쓰고도 가장 불행하게 죽는 나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암 진단을 받았다던가 어떤 질병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야 되는 게 목적이고 살리고 싶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돈은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임종에 직전 하기까지 많은 돈을 써가면서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임종은 임종대로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굉장히 불행하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의사는, 서울대 의사인데요, 모두가 객사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나는 한국에서 죽기 싫다라는 책도 썼어요. 저같이 죽음을 연구하는 사람, 웰 에이징을 연구하는 사람이 나는 한국에서 죽기 싫다라는 책을 썼다면 이해가 가지만 의사조차도 한국에서 죽기 싫다는 거예요. 이런 의료 현장이 옳지 않다는 거죠. 또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이신 김일순 박사님도 중환자실에서 맞는 죽음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피하고 싶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세요? 일생을 살다가 어찌 살았든 간에 그 마지막에는 누구든지 간에 소중히 여김을 받으면서 존중을 받으면서 그리고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환자실의 그 여건은 사실 그분만을 위해서 있지 않잖아요. 수많은 환자들이 있고 의료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또 어떤 그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수간호사는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마치 광장에서, 시장 바닥에서 맞이하는 죽음과 같다는 거예요. 결국 피하고 싶다는 거죠. 예.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렇게 중년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다 그런 죽음은 맞이하고 싶지 않다 그래요. 이런 생각들을 다 이렇게 하시다가 연명의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법이 없을까? 그런 법을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가 계속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 연명의료 결정법이 2016년도에 제정이 되게 돼요. 예. 그래서 2016년도에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되기까지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어요. 예. 연명의료 결정법을 만들게 하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1997년에 있었던 보람의 병원 사건이에요. 예. 어떤 환자가 머리를 다치고 밤에 병원에 실려왔어요. 그래서 밤새 의료진들이 수술을 했고 그분을 살려냈어요. 그렇지만 아직 이제 회복 단계에 있으면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환자의 아내가 찾아와서 우리는 이 의료비를 다 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우리 생활이기 때문에 이 의료비를 다 댈 수가 없습니다. 중환자실 의료비는요, 6인실 의료비하고 달라요. 병원비하고. 그죠?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자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네, 좋습니다. 퇴원시켜 주겠습니다. 했을까요? 예, 그러지 않죠. 특히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였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떼면 이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 환자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럼 제가 각서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이 각서를 쓰고 이 환자를 퇴원시키게 돼요. 집에 퇴원해서 인공호흡기를 떼고 얼마 안 있어서 이 환자가 사망하게 돼요. 그러자 환자의 여동생이 나타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우리 오빠를 죽였느냐고. 그래서 올케 언니죠. 올케 언니하고 이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판결이 어떻게 내렸냐 하면 이 올케 언니 부인에 대해서는 살인죄,
그리고 병원과 의료진에 대해서는 살인 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모든 병원에서 결정을 해야 될 때 환자나 가족들이 의사 눈치를 보게 되고 의료진의 말이 곧 법처럼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의료기관의 방어 진료 강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였다는 거예요. 이 환자는.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김할머니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이 김옥경이라는 분이 70대셨는데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하셔서 처음에 기침하게 되면 병원부터 안 가잖아요. 집 근처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서 드셨어요. 그런데 이 기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약사에게 가서 약을 지었는데 이번에는 약이 잘 안 들으니까 약사가 할머니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의사 소견은 폐암이 의심된다라고 해서 검사를 하는 와중에 갑자기 출혈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쇼크가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할머니가 의식이 없어져요.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이렇게 의식은 없고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고 그때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돼요. 우리 엄마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드리길 원할까? 인공호흡기 끼고 있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리고 이렇게 연명을 하는 건데 과연 우리 엄마는 어떤 생각을 하실까? 엄마의 입장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 회의한 결과 엄마가 평소에 야 텔레비전에서 저런 게 나왔을 때 난 저런 거 안 할란다. 만약에 나한테 저런 상황이 오면 난 인공호흡기 떼라. 끼지 않을란다. 난 연명을 안 한다. 이분이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난 자연스럽게 난 하늘나라 갈란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의료진에게 요구를 하죠. 인공호흡기 떼주세요. 그러자 병원에서 떼줄까요? 네. 97년에 있었던 보람의 병원 사건이 있었잖아요. 또 이걸 떼줬다가 의료진들의 책임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떼주지 않는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해요. 인공호흡기를 빼달라고. 단지 의료비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럽고 그냥 편안하게 가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대법원에서 이번에는 가족들의 손을 들어줘요. 왜냐하면 이 할머니가 평소에 자기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셨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해놔서 그것이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자 사람들이 맞아. 나도 미리 얘기를 해놔야 되겠다. 그리고 미리 써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막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쓰기 운동이 벌어졌어요. 법제화 되기 전이에요. 2015년도에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쓰지 않아도 저 김할머니는 말로만 해놨는데도 이렇게 법적으로 인정을 해줬다면 써놓으면 더 효력을 인정해줄 거 아닌가. 그래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쓰자. 사실 그때부터 저도 여기에 관여를 해서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그때는요 이렇게 저희가 양식을 만들어서 원하는 분들에게 배포를 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양식 보내달라고. 그래서 2015년도 한 해만 해도요. 25,000명 정도 어르신들도 작성하고 젊은 분들도 작성하고 그렇게 많은 분들의 호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거쳐서 2016년도에 결국 연명의료 결정법이 통과돼서 제정이 돼요. 이 법은요. 보시는 것처럼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그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두 주제로 나뉘어요. 연명의료를 안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집으로 모시면 가족들이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잖아요. 의료 지식도 없고, 임종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호스피스를 해드리자. 그래서 법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연명의료를 안 할 수 있는지, 의사표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주요 내용을 보시면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회생 가능성이 있는이 아니라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단계의 환자, 임종 단계의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지금 연명 치료를 안 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연명 치료를 시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연명의료 중단 대상 환자는 말기 환자나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는 해당이 안 돼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거예요. 그럼 임종 과정이 뭐예요? 임종 과정? 네. 임종 과정이라는 것도 법적으로 다 정의를 해놨어요. 임종 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이제 없고, 치료해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서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말해요. 그럼 이 임종 과정을 누가 판단을 하느냐? 이 환자를 치료하고 있던 전문의, 이 해당 전문의 한 명하고요. 주치의죠. 주치의 한 명하고, 그리고 주치의는 아니지만 이 해당 분야의 전문의 또 다른 한 명. 그러니까 총 의사 2명이 이분은 이제 임종 과정에 이르렀다. 라는 것을 진단을 해줬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시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원하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단 가능한 연명, 특수 연명의료는 무엇인가? 자, 임종 과정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러면 갑자기 의료진들이 와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놓을 필요 있나요? 임종이 가까워졌는데. 편안하게 임종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다시 심장 마사지, 심폐소생술은 갈비뼈에다가 충격을 가해서 심장 마사지를 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거든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혈액투석을 하는 환자라면 혈액투석 할 필요가 있나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항암제 투여를 했다면 그것도 중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공호흡기 착용하고 있었다면 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단 불가능한 일반 연명의료는 계속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분과 산소 공급, 그리고 체온 유지, 배변과 배뇨 도움, 또 진통제 투여하는 거, 욕창 예방하는 거, 그런 것들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여러 가지 의료 조치는 다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런 연명의료를 안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건강할 때 본인이 직접 작성한 연명의료 의향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자 본인하고
이제 담당 의사하고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둘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으면 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의사하고 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환자가 연명의료의향서도 작성 안 해놨고 연명의료계획서도 작성을 안 해놨어요. 그러면 환자가 평소에 난 이런 연명의료 안 할란다 이런 얘기를 늘 만약에 해놓았다면 이것을 확인해주는 가족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명의료를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다면 정말로 가족들이나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 예. 아, 하셨어요? 네. 잘하셨네요. 그런데 만약에 환자가 평소에도 연명의료 한다는 말도 없고 이렇게 의향서도 작성을 안 해놨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환자의 의사표시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가족들 전원에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족들 전원이라는 것이요. 만약에 큰아들은 지금 미국에 가 있고 예, 막내 아들은 지방에 가 있고 지금 급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다 와서 동의를 해야 돼요. 쉬운가요? 예. 그리고 만약에 환자가 지금 어머니가 지금 인공호흡기를 끼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대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사실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돌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명의료 인공호흡기를 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임종하시게 저희는 안 낄래요 라고 하시겠어요? 우리 엄마라면 우리 엄마가 지금 이렇게 누워 계세요. 내가 자녀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맞아요. 자녀들은요 쉽게 결정을 못해요. 지금 당장 돌아가신다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살게 하셔야 되는 게 맞나? 아니면 연세도 있으시고 그동안 고생 하셨는데 그냥 편안하게 임종을 맞게 해드리는 게 맞나? 갈등을 겪어요. 사실 마음으로는 그냥 편안하게 임종을 해드리자. 이 마음이 오는데도 누구 하나 선뜻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혹 누구 하나 그냥 어머니 우리 엄마 그냥 더 연장하느니 몇 달이나 몇 년 누워 계셔서 이렇게 인공호흡기 끼고 계시느니 그냥 편안하게 가게 도와드리자. 그렇게 만약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요. 오빠가 나서서 네가 뭘 한다 그래. 사실 때까지 그래도 연장해야지. 당장 끼세요. 인공호흡기 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인공호흡기를 끼게 해드려서 연명을 하게 해드리면 효자고 지금 그냥 편안하게 가시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불효자인가요? 그죠?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내가 건강할 때 결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자녀들은 이런 얘기를 부모님에게 못해요. 네. 다 이런 걸 알고 있어도 엄마 사전 연명의료의향서가 있대요. 이거 작성하세요. 말 못해요. 왜냐하면요.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서운해할까 봐. 말씀 못 드려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런 걸 알아서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복지관이라던가
또 이렇게 강의 나오셔서 들으시면서 정보를 아셔서 스스로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나 작성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끝까지 우리 의료 과학 기술이 허용하는 한 난 오래오래 살고 싶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네. 네. 그건 개인의 취향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당장 작성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혹시 서운해하지 마세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예. 이런 연명의료 의향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맞아. 나 저거 쓰고 싶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래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의 그 원래 목적은 자기 결정권. 인간은 누구나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도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 보장하고 있거든요. 인간은 태어나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마지막에도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 결정권이란 나 죽고 싶을 때 죽을래. 그런 결정권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살고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혹시 내가 임종 단계에 이르렀을 때도 의식이 없거나 혹은 내가 말을 못하거나 몸을 잘 못 움직이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간적으로 존엄을 존중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아름답게 생을 마감할 권리이자 그리고 인간답게 마지막까지 살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다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어떻게 작성할 수 있나요? 예. 첫 번째,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작성이 가능합니다. 누구의 동의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디에서 작성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가 지정을 해놨어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이라고요.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등록기관에서 이렇게 나오신 상담사들을 통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작성하나요? 나는 글자도 잘 못 쓰는데 또 이렇게 제가 어르신들 만나보면 손이 떨려서 난 글씨도 잘 못 쓰는데 이름은 쓰실 수 있잖아요. 사인은 내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작성하는 난이 많지 않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잘 알 수 있나 전반적인 내용을 잘 아나 체크 하시고 내 성함, 내 이름, 석자 쓰시고 사인을 꼭 쓰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이 대리로 작성해 줄 수가 없어요.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서 작성할 수 없고요.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서 작성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드리면 우리 아내가 아파서 쓰고 싶어 하는데 오늘 못 나왔고 내가 대신 나왔다고. 그러면서 신분증을 갖고 오셨어요. 신분증을 갖고 오셨어도 대리로는 안 돼요. 네. 반드시 본인이 자신의 신분증을 갖고 오셔서 본인인지 확인받은 다음에 자필로 작성이 가능해요. 이렇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왜 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상담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의향서를 작성하신 후에 이 등록 보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에 다 보관이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 다 이렇게 보관이 되기 때문에 조회만 해도 본인 인증만 하면 다 확인이 돼요. 내가 등록을 했는지 등록을 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지 법에 의해서 한 3년 반 정도가 됐어요, 지금. 법 제정되고 나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등록 기간은 가장 쉬운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부.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부는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따로 등록기관을 또 지정을 해놨어요. 등록기관이 지금 한 506개 정도 돼요. 계속 등록기관은 증가되고 있고요. 연명의료 어디에서 우리 집에서 가까이에서 할 수 있나 궁금하시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쳐서 들어가서 이렇게 해보면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아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작성하시거나 혹은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실 수가 있죠. 예.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했나 봤더니요. 100만 명이 넘었어요. 예. 많은 분들이 등록하고 계세요. 몰라서 작성을 못 하시지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작성을 하세요. 사실 저도 법 제정되자마자 작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작성을 하면 이렇게 등록증을 보내드려요. 등록증은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그걸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등록했다는 것을 의료기관에 가면 다 이렇게 입력을 해서 조회도 가능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또 말씀드렸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나서 중요한 건 가족들에게 적당한 기회에 알려드리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만약에 내가 회복 가능성이 있는데도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게 되면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나 심장이 막 정지가 되려고 하면 심폐소생술을 못하나요? 예. 어머, 강의를 너무 잘 들으셨어요. 맞아요. 갑자기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는 당연히 심폐소생술도 하고요. 전기 충격기도 갖다 대서 살려놔요. 예. 이 법이 적용되는 건 언제라 그랬어요? 네. 임종기. 제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드리고 있죠. 예. 임종기 때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 가능성이 있는데도 만약에 치명적인 의학적 상태, 불치병에 걸렸다. 고칠 수도 없다. 난 그럼 그냥 나는 죽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법이 적용되는 건 임종기라는 거.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안락사인 거예요? 안락사인가요? 안락사는 아니죠. 안락사는 불치의 어떤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치료도 안 되는데 굉장히 고통이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생명을 종결하는 행위예요. 우리나라는 현재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에 누가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나 좀 어떻게 좀 도와줘. 이렇게 해서 도와줬다. 그러면 당장 쇠고랑 차요. 그런 분들 도와주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고요. 일부 스위스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미국에서도 일부 주, 오리곤주 같은 경우에는 안락사가 허용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허용되지 않고요. 그런데 존엄사, 이 웰다잉법 혹은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게 존엄사법 아니냐. 물론 존엄한 죽음을 위한 법은 맞지만 존엄사법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안락사법을 존엄사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저는 연구해보면 존엄사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웰다잉법 혹은 연명의료 결정법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우리가 연명의료를 안 하겠다. 이것은 단지 의료비만 절감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유,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나 폐 끼치고 싶지 않아. 병원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의료비를 절감하자는 목적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품위 있게 존엄하게 마무리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많으신 LG 회장님도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가족들에게 연명의료 하지 말라고, 연명치료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2008년도에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님도
많은 사람들이 연명의료를 하라고 막 권유를 했지만 그거 안 한다. 생명이 허락하는 한 자연스럽게 나는 하늘나라 가겠다. 아버지 품으로 가겠다. 이러셔서 그때 연명치료를 안 하셨고요. 시신기증, 장기기증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 추기경님 선종하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셨어요. 이렇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은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은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또 연명의료 계획서,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해서 처음 들으셨다면 지금 당장 작성하시라는 게 아니라 한번 숙고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은 과연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은가? 내가 의식도 없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서 마무리할 것인가를 이렇게 숙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좋은 죽음을 지향해요. 그죠? 좋은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해요. 좋은 죽음이란 과연 어떤 죽음일까요? 편안하게. 그죠? 고통스러운 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익숙한 환경에서 너무 낯설은 처음 와보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편안한 익숙한 환경에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내가 혹은 말을 못하고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끝까지 존엄을 존중받으면서 그리고 내가 어른으로서 아빠나 엄마로서 존경을 유지한 채 그리고 가족이나 사랑하는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둘러싸여서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자는 듯이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 죽음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세요. 그런 것 같으세요? 네. 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중환자실에는 가고 싶지 않으시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은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마지막은 품위 있게 마무리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억지로 당하는 죽음이 돼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 순간이 갑자기 와서 황망하게 마무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를 해두시면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날이 왔을 때 그래도 맞이할 수가 있어요. 맞이하는 모습은 달라요. 억지로 막 이렇게 끌려서 가는 죽음하고 그래도 아 이제 왔구나 다 내려놓으면서 맞이하는 죽음은 달라요. 그래서 인생에 사시는 동안에 욕심도 내려놓고 또 어떤 한이 많으면 사람이 편안하게 못 가요. 그래서 사시는 동안에 한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시고 또 하고 싶은 일은 하시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날 새털같이 가벼운 모습이 되어서 몸에서 나가서 빠져나가서 행복한 곳에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마지막까지 성장한다고 했어요. 엘리자베스 키블로로스도 죽음학을 연구한 분이고요. 그분은 정신과 의사셨는데요. 인간은 끝까지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의 영, 우리의 인격 그것은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음 앞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죽음도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아무 정신 없이 막 혼탁한 상황에서 내 의식 없이 그렇게 허망하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하면서 연명의료 요양서를 작성한다든가,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한다든가, 이렇게 나의 마지막을 숙고해 봄으로써 내가 떠난 후에 나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을이잖아요. 이영기님의 낙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이 시의 19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